봐야 할 것도 읽어야 할 것도 넘쳐나는 요즘 우리가 흘려보낸 컨텐츠의 한 페이지를 함께 들춰보는 시간 팟캐스트 38페이지 프로젝트 38의 조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38페이지 정규 시즌 9화 요즘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또 9화예요. 우리 진짜 열심히 한다. 네. 우리 모두를 칭찬. 그러니까 구독자님도 칭찬. 칭찬. 네, 여기까지 같이 와주셨으니까. 근데 저희가 또 요즘에 너무 힘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맨날 텔레그램 방에서 중내산에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녹음하는데 또 오늘이 38도예요. 그래서 이게 날씨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건지 어떤 건지 좀 걱정이 많다. 그리고 뭐 이거 그냥 기후온난화라고 방송에서들 이야기하는데 뭐 이 정도의 표현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거의 기후재난, 생태위기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나? 요즘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온열병 같은 게 또 더 취약계층이라든가 네, 이런 데 심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 또 안에 아무리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게 있어도 바깥에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온도차가 점점 이제 커지면 사실 그에 따른 좀 여러 질병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밖에서 일단 근무를 하실 맞아요. 수밖에 없는 분들은 아무리 여기저기에 뭐 냉방장치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네. 노동 현장 자체가 그래버리면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다들 진짜 택배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더울 때 쉴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그런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건 또 만들어가는 대로 노력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네. 여러분들 꼭 물 잘 챙겨 드시고 너무 더울 때는 어디 이제 그늘 같은 데 좀 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양산 들고 다니세요 여러분. 아 양산이 진짜 양산이요? 아니 양산이 요즘 진짜 서양이라고 얘기하니까 더 그런데 뭐 미국부터 해서 엄청 핫한 아이템이라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걔네는 어쨌든 특히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도 우산 안 쓰는데 양산이 엄청난 힙한 문화로 점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후 위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트렌드. 저 얼마 전에 무슨 기사를 봤는데 그래도 여자들한테는 뭐 양산이나 이런 게 좀 익숙한 아이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남자들한테는 이게 되게 어색한 아이템이라는 거야 아직. 그래서 기사에서 설득하더라고. 남자들도 이제 힙스터가 되자 그럼요. 양산을 들어서. 근데 약간 이렇게 해야지 먹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별과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아이템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양산에 대한 살짝 뭐랄까 거부감? 물론 이제 귀찮아서 저는 이제 비 올 때도 사실 우산을 잘 안 들고 다니는 편이라서 거부감이 있기는 한데 그 양산에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젠더성이 있지. 이게- 젠더 계급성도 이게 있었어요. 좀 한동안. 페미닌한 굉장히 스타일이 뭔가 좀 구한말의 여성이 들고 다니는 그런 이미지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 근데 약간 좀 저는 제 취향과 사실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양산 모양이 응. 어려워. 아, 그래? 레이스가 달리고 꽃이 많았던 근데 문화가 요즘에는 있으니까. 양우산을 같이 쓰는 디자인으로 많이 나와서 또 이렇게 솔리드 맞아요. 양우산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예쁘고 또 정말 그렇게 멋진 찾아봤다 양산. 내가 또 아, 그래요? 힙 아이템이라고 이러면서 일단 사나 이러면서 근데 진짜 귀찮긴 진짜 귀찮아. 진짜. 맞아요. 양산이 좋은 건 알지만 그게 참 그게 꼭 피부과 같은 데 가도 꼭 쓰라고들 많이 하시잖아요. 선크림도 막 발라봐야 그거를 뭐 2시간에 한 번씩 바르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실 양산이 제일 좋은 아이템이긴 하다. 저렴한 가격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날씨 얘기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봤는데 그래도 근황을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기후재난 시대에 또 심평이 최근 함께 나눠줄 관련 근황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제가 네 모든 것들을 좀 건너뛰고 어찌 되었든 네 제가 사는 지역이 좀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 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될 정도로 이제 되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사실은 그날 자체도 전 이제 아파트에 살아서 괜찮긴 한데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계속 비가 너무 재난 많이 와서. 문자랑 그다음 비도 오고 천둥 번개가 치니까 잠을 잘 못 잘 정도였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제 뭐 아주 큰 좀 도로도 약간 찰랑찰랑하게 잠긴 데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있던 이제
남편님께서 오늘도 그런 상황이 등장하는 아닌데 오늘도 등장하는 남편님. 나의 남편님. 38페이지 공식 그러니까 커플. 이게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이고 거의 요즘에 유일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근황이랄 게 남편과의 이야기밖에 없네요. 네, 어쨌든 남편이 갑자기 이제 시의원님의 포스팅을 보고서 SNS에서 네, 그걸 포스팅을 보고 너무 지금 심각하다 지역이.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를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인지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바로 이제 갔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데 한 일주일쯤 전이 일주일이 아직 안 됐구나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닷새 전쯤 되는 것 같네요, 그죠? 네, 갔는데 일단 그래도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한 번도 이 재난 지역에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시골 출신이지만 늘 그 물이 잘 빠지는 하수가 잘 되는 동네에 살았고 남편도 좀 도시에 살았지만 그런 데는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우리 집에서 별로 먼 곳이 아니었다. 우리 집에서 뭐 차로 한 5분 그 정도였고 거기가 우리 동네에 이제 뭐 한강 같은 그런 곡교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딱 넘쳐가지고 그 근처에 살던 분이 이제 다 그 하천 근처에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건 이제 어제까지 살던 집이 오늘은 쓰레기장이 된 거더라고요. 완전. 그래서 이제 물이 차지 않은 약간 위에 있었던 몇 가지 살림살이 빼고는 거의 다 건질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엄청 쓸쓸하고 허무한 느낌들이 이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사실은 그 일들은 좀 또 한계가 있거든요. 어차피 사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아가지고 이게 뭐 또 뭐 시의원님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이게 뭐 어쨌든 재난 기후로 일어난 어떤 그 자연적인 재난이기도 하지만 또 인간이 이런 뭐 댐이나 뚝관리를 잘 못한 부분들도 있어서 겹쳐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전에 손평이 시작할 때 얘기를 해줬는데 어쨌든 인간이 가장 큰 문제구나. 그러니까 물 자체나 불 자체가 뭐 잘못하는 거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잘 흘러가고 그다음에 뭐랄까 좋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물난리에 불난리에 우리가 늘 이렇게 있으니까 좀 기후라고 하는 기후정의라고 하는 거를 좀 그냥 텀블러 쓰고 뭐 이런 것도 뭐 쓰레기 분리수거도 중요한데 훨씬 더 큰 문제로 좀 삶의 중심으로 조금 내가 더 갖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좀 모르겠지만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자동차를 타는 일, 엘리베이터를 타는 일, 전기를 쓰는 일 이런 것에서도 조금씩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봉사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제가 가서 봉사한 시간이 9시부터 한 2시 정도까지였는데 그렇게 하셨네요. 죽는 줄 알았어요. 날씨도 또 날씨고 네. 덥고 습하고 할 텐데. 그리고 사실 그 봉사하는 그 공간 자체에 무슨 에어컨이 나온다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사실 오염된 곳이라서 약간 잘 챙겨 입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움직이면서 그거를 하는 일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한 분들이시다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대의 자연재해는 반드시 인재랑 같이 오고 인재는 자연재해를 더 악화시키고 이게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인간의 테크놀로지와 문명이 너무 많은 곳에 촘촘하게 스며들어 있어서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네요. 근데 뭐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뭘 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같이 슬슬 어떻게 체제 전환을 해갈 것인가를 좀 네, 고민해야 기후정의와 함께 되는, 체제 전환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평은 신평이 봉사를 갔다 왔는데 나는 그동안에 너무 집에서 업무에 시달렸잖아요. 엄청나게. 그렇긴 한데 뭔가 약간 내가 너무 좀 하찮게 느껴지네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근황이 너무 하찮은 거라 가지고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저는 않습니다. 뭐 계속 제가 너무 업무에 시달린다고 막 이야기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막 일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이제 뭔가 회피할 공간이 필요한데 필요하죠. 늘 손에 닿는 공간은 유튜브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들의 친구 유튜브. 네, 그래서 맨날 이제 유튜브로 계속 회피를 했다가 돌아왔다 회피했다 돌아왔다 이제 이거를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린 공부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의 어떤 한 요 1년간에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 베스트는 이제 퀸가비. 아직도 네, 킹갑이군요. 아직도 킹가비. 근데 그럼요. 킹가비만큼 재밌는 걸 못 찾았다. 근데 그 킹가비만큼 재밌는 게 킹가비의 스피노프. 거기 킹가비에 출연하는 이제 댄서 중에 한 명이 이제 여자분인데 권또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권또또 분이 너무 웃겨가지고 이 권또또 분이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요즘 유행하는 그 테토녀 애견남? 그러니까 이 사람 심지어 헤테로라면서요. 네, 헤테로 부부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그렇게 느꼈어요. 아, 이 요즘 시대에 이 강력한 헤테로 관계야말로 뭐 헤테로 뭐 연애 관계든 어쨌든 부부 관계든 사실 정말 이 강력한 어떤 면에서는 과잉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 관계야말로 가장 퀴어하다. 그치. 엄청난 롤플레이라고 할 수 네, 있죠. 완전 롤플레잉이고 그리고 또 되게 거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정성이 있어요. 그럼요. 그 약속한 것에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 권또또 분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제 자기가 주도하고 목소리도 크고 그다음에 제스처도 엄청 이제 과장되어 있는 이렇게 커다란 모션이 커다란 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남편분은 굉장히 자상하고 스윗하고 굉장히 세심한 이런 스타일 그리고 되게 끌려가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 이래가지고 요 커플을 보는 재미가 상당히 있다. 이게 이제 뭐 아마도 롤플레잉과 본인들의 실제 삶의 어디 중간쯤 어디일 텐데 요런 것들이 뭐 테토녀, 애견남 이런 것들 유행하는 걸 보면서 아 헤테로들이 이제 이 퀴어한 어떤 영역들을 마구마구 자기네도 모르게 탐색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에 살짝 굉장히 좀 재미있게 그래서 보고 있고 나도 원한다. 우리도 퀴어에 넣어달라. 아니 넣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네, 그래서 극단적인 정상성은 항상 퀴어하다. 나는 퀴어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 관계에 대한 상당한 어떤 실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또 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뭐 온라인상에서의 관계가 훨씬 더 두드러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 사람들이 되게 보고 싶어하고 뭐 저는 이제 이 권또또란 분 채널을 이렇게 자주 보지만 또 요즘에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에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요거 결혼에 미쳤어 지금. 연애 좋아하나 봐. 아니 그런가 봐요. 연애 결혼 너무 추천드립니다. 좋아해.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어떤 진정성을 찾을 수 없는 데서 어떤 초심, 진짜를 경험하기 되게 어렵고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도 되게 두렵고 위험하다고 그쵸. 생각하는 데에서 사람들이 뭔가 실제로는 이런 걸 되게 원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실생활은 너무 진짜 비참하거든요. 네.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되게 너무 관계들이 안전하게 그러니까 뭔가 위험하다고 느껴지니까 사실 이런 걸 경험하기가 되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요즘에 저의 회피성. 근황이다. 아니 이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를 내가 요즘에 제일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조평이랑 곤양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 곤양한테 모태솔로 이거 얘기 지금 계속 듣고 있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고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좀 봐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이 사람들 모태솔로 머물러 있나? 그런데 왜 그 모태솔로라고 하는 상태를 벗어나서 관계를 굳이 맺고 싶어 하는가? 이런 좀 궁금했어요. 사실 맺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나는 왜 나왔어 근데? 이게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왜냐면 내가 결혼을 했지만 거의 아주 결혼하기 직전까지 모태솔로라고 할 수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딱 한 번 연애해서 딱 한 번 결혼한 케이스. 딱 한 번 결혼하는 케이스잖아. 그러니까 다 내가 결혼할 줄은 몰랐잖아. 나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안 궁금했어. 왜냐면 너무 알 것 같은 거야. 한편으로는. 보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입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그 조평이 얘기하는 거 생각하면 이 카메라라고 하는 게 엄청난 안전장치일 수 있구나. 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없고 이 감시되지 않는 시스템의 이성의 관계라고 하는 게 너무 비참하고 너무 폭력이 많고 너무 혐오가 난무하던 시절이 네. 뭐 지금도 어디에선가 그럴 수 있지만 그럴 때 오히려 이 카메라 안에서 벌어지는 게 엄청 안전장치로서 플레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근데 사실 미안하기도 해요. 이분들의 진짜 감정을 보는 게 엄청 엄청 관음증이잖아요, 사실은. 관음증이죠. 네. 리얼리티가 다 관찰 그렇죠. 예능인데 리얼리티는 네. 관음증과 노출증이 충돌하는 자리에서 펼쳐지는 게 리얼리티죠. 그렇죠. 관찰 그래서 예능이니까. 어쨌든 그렇다. 저희 해피송. 좀 재밌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어쨌든 나는 솔로라든가 이런 데들은 자기의 퍼포먼스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보여주기를 뭔가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모태솔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한번 보면서 또 우리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봐요. 저는 사실 별 근황이 없어서 오늘도 저의 제일 즐거운 근황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해드릴 이야기는 쓰레이님이 늘 언제나 댓글을 열심히 남겨주시는 저희 정말 열혈 구독자신데요. 정기 후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쓰레이 한 5번 외치고 싶다. 쓰레이. 저희 첫 정기 후원이에요. 진짜 너무 기뻤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거의 첫 에피소드부터 댓글 달아주시잖아요. 댓글 주시고 코멘트도 주시고 약간 마이너한 취향을 갖고 계세요. 마야데런 편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구독자. 진짜 우리가 오프라인 행사하면 진짜 정말 꼭 뵙고 싶어요. 1년 드려야 돼. 꼭 모신다. 그래서 정기 후원을 시작하셨고요.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자면 정기 후원도 가능하시고 에피소드별로 특히 마음에 드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팟빵에서 가능합니다. 네. 팟빵에서 해주실 수 있고 아이폰으로는 안 된대요. 그래서 다른 기기를 찾아서 접속을 해서 해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정기 후원은 정기 후원대로 5만 원이 모여야 에피소드 후원은 에피소드대로 5만 원이 모여야 각각 출금을 할 수 있대요. 저희가 이거 모이는 날 10만 원 만들어가지고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쓸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9월 27일, 28일 이틀 동안 전쟁과 여성 영화제를 할 텐데 이때 저희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라이브 송출인데요. 시네토크라는 거 진행할 거거든요. 근데 라이브 송출을 하려면 유튜브 구독자가 500명이 돼야 된대요. 근데 저희가 아직 유튜브 구독자 500명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영화제에 혹시 못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라이브 송출을 보고 싶다 하면 주변의 친구들에게 조떼꾸아를 맺혀주시기를 그래서 저희 9월 전에 500명 만들어서 라이브 송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도 그거 구독자 500명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청 시간이 3,000시간의 리미트가 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스밍처럼 틀어놓으셔라. 우리 스밍 요구하는 거야 지금? 그래야 지금 3,000시간의 구독 시간을 채울 수가 있다, 여러분. 조떼꾸알스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오늘 근황 토크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제 오늘의 요즘 시리즈 작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의 작품은 바로 화제의 그 작품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 네. 이 모든 어떤 붐업이 끝난 이후에 아닙니다. 하지만 아닌가요? 이거는 당분간 네, 유지될 당분간. 거예요. 왜냐면 1회차, 2회차, 3회차 되게 많이 돌려보시더라고요. 음악만 듣는 게 맞아요, 아니고. 맞아요. 사실 그럴 수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콘텐츠인 것 방송도 여러분들 1회도 들어보고 2회도 들어보고 3번째, 4번째 여러 번 들어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K-팝 테마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진짜 캐대헌 열풍이에요. 연일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2025년 7월 23일 기준 글로벌 넷플릭스 전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개 직후에 SNS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트렌딩이 되면서 5주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93개국 탑 10
탑 10이라고 하나요? 탑 10 안에 머물고 있고 30여 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인기 비결이 뭔가 그리고 또 뭘 더 깊이 우리가 다른 방송들과 달리 반발자국 더 들어가서 볼 수 있을까 이걸 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또 저희들의 트레이드 마크죠. 그럼 조 PD가 이걸 들으시면 딱 집어가지고 쇼폼을 만들어줍니다. 캐대언에 대한 인상평, 한 줄평 좀 나눠볼게요. 쇼폼을 위해 카메라를 좀 보고 좀 인상평을 준비해 볼까요? 네, 제가 딱 보고 느낀 인상평은 이거였어요. 알려주마. 이토록 귀엽고 세련된 한국 문화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네. 저는 진짜 이 세세한 디테일들을 진짜 잘 배치를 했고 이게 얼마나 세련된 건지 네가 알아야 할 트렌드인지를 정말 찝어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조평. 저는 네, 카메라. 저는 무속 K-팝 커밍아웃 애니메이션의 신나는 하이브리드. 다 나왔어. 저는 이거 보자마자 저는 겨울왕국이 진짜 떠올랐거든요. 아마 손평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K-팝 겨울왕국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K-팝을 좋아하지 않아도 뭔가 전 연령가이기도 하고 누구나 다 즐겁게 볼 수 있는 진짜 그런 애니메이션이다. 왜냐면 이게 어쨌든 커밍아웃 스토리이기 때문에 커밍아웃 스토리는 성장서사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누구나 재밌어 할 수 있게 하이브리드를 진짜 잘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완전 동의, 완전 동의.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루미의 그 머리 스타일이랑 엘사의 머리 스타일도 맞아. 되게 비슷하고 닮은 부분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의 한 줄 평은 소녀들의 초능력이 세계를 구한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작품을 본 것이 어떻게 보면 지난 12월 3일부터 시작됐었던 어떤 응원봉 광장이라고 했었던 것 끝에 이제 이 작품을 보게 되면서 응원봉 광장이란 또 그런 거잖아요. 나한테 제일 소중한 그것인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었던 청년들, 특히 20, 30대 청년 여성들이 그 한국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썼던 그런 사건이었었던 거고,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저한테 감각적으로는 세계를 구한 사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녀들의 얼굴이 이 헌트릭스 얼굴과 약간 겹쳐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헌트릭스의 초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계를 구하는 마음인 건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좀 들었고 같이 겹쳐놓고 볼 수밖에 없었다. 제가 이 작품을 되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작품 고를 때 두 분은 괜찮아, 얘기할 만해. 나는 막, 왜? 막 이랬었는데, 준비하면서 조금 더 좋아하게 된 부분이 있고, 그건 바로 요 지점 때문인 것 같아요. 진짜 성장케 해요. 늘 보면서 좋아지게 되는 성장서사. 영화를 보면서도. 나도 성장한다. 함께 흡수력. 성장한다. 네, 그래서 이제 작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 방송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간단하게 캐대언 줄거리 소개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 역시 줄거리 손인 제가 좀 소개를 해보드릴게요. 네,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시리즈를 제작한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비주얼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 작품의 이제 주요 특징은 K-팝 음악과 퍼포먼스, 가상 아이돌 문화를 판타지 액션 요소를 머무려서 굉장히 독창적으로 결합했다라는 것과 한국 문화, 서울 풍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면서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어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화려한 비주얼과 뮤지컬적인 연출 그리고 다양한 OST가 이제 강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녀들의 성장과 우정, 가족의 정체성 이런 식의 이제 청소년 테마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이런 작품의 줄거리를 좀 살펴보면요. 세계를 주름잡는 K-팝 아이돌인 헌트릭스는 리드 댄스와 비주얼을 담당하는 미라, 랩과 기사를 쓰는 조이, 그리고 리드 보컬 루미 3명의 멤버로 구성된 걸그룹입니다. 인터내셔널 아이돌 어워즈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이들은 그러나 평범한 아이돌은 아닙니다.
인간들의 영혼을 빨아들여 기생하면서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귀마에 대항해서 악귀, 그러니까 데몬들을 퇴치하는 테마사들이기도 한 거죠. 데몬 헌터스입니다. 헌트릭스는 팬들의 마음을 모아 귀마의 영향력을 막아내는 결계인 혼문을 지킵니다. 헌트릭스의 목표는 세계로부터 영원히 귀마의 영향력을 내쫓을 수 있는 강력한 골든 혼문을 완성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더 큰 팬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악귀 진우는 헌트릭스의 힘을 약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혼문을 파괴하기 위해 악귀들로 이루어진 보이그룹 사자보이즈를 결성합니다. 사자보이즈가 데뷔하고 온갖 차트를 석권하면서 헌트릭스에게 빠져있던 대중들의 마음이 서서히 아니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헌트릭스는 사자보이즈가 악귀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들과 대결하죠. 헌트릭스는 사자보이즈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팬들의 마음을 지켜 골든 혼문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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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까요? 네, 여기까지. 괜찮지 않아요? 네. 있을까요로 끝난다고? 있을까요? 그래서 줄거리 들어보셨겠지만 이 K-팝 문화 자체가 주인공이기도 해서요. 노래 이야기부터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 원픽 뽑기.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이 작품에서 가장 좋았던 노래 뭔지 하나씩 좀 얘기해 볼까요? 지금 저는 거의 뭐 매일매일 진짜 애플 뮤직에서 계속 그냥 플레이를 계속 좀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내가 진짜 따라 부르고 싶거든요. 따라 부를 수가 없어. 너무 어떻게 따라 불러? 따라 부르는 게 너무 욕망 중에 하나인데 그게 안 되긴 해. 아니, 적어도 가사를 보면서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아니 적어도 셋이 있어야 따라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뭐 혼자 다 하는 혼자 건데. 할 수 있죠. 혼자 다. 일단 너무 빨라. 너무 빠르고 높아 일단. 음. 그래가지고 영어 단어를 막 따라하는 게 너무 그래서 뭐 주요한 부분들 흥어를 간신히 따라 부릅니다만 골든일 수밖에 없겠죠. 네. 골든. 뭐. 진부한 픽이야. 아니 골든. 그럼 오솔길. 골든 좋아. 오솔길로 할까요? 노래 너무 좋긴 하더라. 멜로망스 노래로 할까요? 뭐 골든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What It Sounds Like도 좋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골든 때문에 지금 뭐랄까 그 인스타건 유튜브건 거의 그냥 그 골든 커버. 골든 커버로 그냥 알고리즘이 계속 쭉 가서 그러니까 골든 커버 풍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각종 가수들과 전 세계에서 다 이제 골든 커버한 것들이 쭉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틀 전인가요? 네, 이틀 전에 우리 이제 SES 바다가 출연하셔가지고 커버를 쫑을 내주셨죠. 네, 그래서 얘들아 다 비켜라. 조사님이 평정하셨다라고 하면서 바다가 아주 그냥 유려하게 이 골든을 쫙 커버를 해주면서 지금 뭐 거의 뭐 다른 사람들이 누가 커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피크를 쳐주셨죠. 노래는 정말 너무 잘하니까. 네, 그리고 뭐 조금 더 얘기하겠죠. 실제로 그 뭐 여러 설들이 있는데 저기 헌트릭스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하는 이모으로 등장하는 셀린 있잖아요. 셀린의 모델이 뭐 바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너무 그럴듯해요. 왜냐면 이제 셀린이 뭐랄까 일단 제주도에서 그 사당을 지키면서 혼자 살고 있는 그런. 거기 제주도야. 그 제주도래요. 선앙당을 지키면서 약간 이제 있는. 그거 같았었어요. 그 아바타에 나오는 판도라의 그 나무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선앙당. 선앙당을 선앙당. 지키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그 셀린도 어떻게 보면 이 걸그룹을 했던 누구니 우리 루미의 엄마랑 같이 걸그룹 했었잖아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그 셀린의
이 세 명의 그 뭐랄까 셀리를 포함한 세 명의 그 걸그룹들이 약간 SES랑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SES의 바다가 바로 이 루미의 이 골든을 커버해 주니까 조사님 평정하러 오셨다라고 하면서 이 뭐 2000년대 초반에 혼무는 SS 바다가 지켰구나라고 댓글들을 막 다루면서 그 댓글놀이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래서 네 골든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컨텐츠를 딱 그것만 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현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걸 가지고 재창작들이 이제 당연하게도 일어나야 그쵸. 되잖아요. 네. 엄청나게. 근데 이게 각각의 노래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커버를 한다거나 아니면 댄스 같은 것들을 그렇죠. 이렇게 뭐 자기네 방식대로 이제 뭐 춘다거나 이렇게 하기에 너무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케이팝 문화 자체가 그런 컨텐츠이지만 그렇죠. 댄스는 네. 소다팝을 많이들 하는 것 그죠,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 어떤 매체와 그 다음에 이 케이팝 그리고 넷플릭스 이런 것들 삼박자가 진짜 되게 잘 맞아 떨어진 그런 컨텐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랫폼과 플랫폼을 넘나들기 너무 좋은 방식으로 그리고 짧게 만들어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기가 되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공 얘기 하나 했지만 사실 너무 할 얘기가 많은 네. 조평의 원픽으로 넘어가 그러니까요. 볼까요? 저는 사실 신평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무엇보다 골든입니다. 저 골든이죠. 그 계속해서 그 피치를 올라가는, 그러니까 쭉 올라가. 사실 전 이런 드라마틱한 곡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원래. 근데 너무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그 무대 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피치 올리는 곡, 특히 태연의 그런 곡들을 사실 원래 되게 많이 듣는 편인데 그런 것들도 생각나고 굉장히 좀 재밌었다. 그리고 그 What It Sounds Like 같은 경우에도 되게 골든과 함께 다 좋지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두 노래가 어쨌든 제일 앞에 나오고 제일 뒤에 나오면서 요게 굉장히 수미상가처럼 서로가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완전히 서사적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골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두 가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나는 숨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루미가 영화를 보면 다 숨기잖아요. 친구들한테도 숨기고 그래서 나는 완벽한 어떤 영원히 깨지지 않는 이 골든 혼문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나는 왜냐하면 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투비 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미가 숨기고 있는 건 사실은 혼종성이죠. 혼종성. 악령을 퇴치하는 테마사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악기다라고 그쵸, 하는 그쵸, 걸 그쵸. 숨기고 있는 거죠. 혼혈인 거죠. 엄마는 하이브리드. 테마사였고 아버지는 악기였던 악기였던 것처럼 네. 으로 보이죠 지금. 그쵸. 그래서 앞에 자기가 이거를 숨기지 않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숨겨서 골든 혼문을 깨지지 않는 되게 흠이 없는 뭔가를 만드는 걸로 가는 정말 피치를 올리면서 하지만 이제 What It Sounds Like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안 다음에 나오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 이들의 관계도 그렇고 팬과의 관계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도 그렇고 이 What It Sounds Like 보면 모든 것이 다 깨지고 어둠이 등장했을 때 어둠과 오히려 하모니를 이루고 깨진 그 자체에 서로 그것을 완벽하게 붙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모니를 이룰 것인가 이런 어떤 가사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결함이나 순수함이라고 하는 게 그 뭐랄까 완벽함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고 그쵸. 하는 것을 굉장히 이 두 노래가 되게 잘 맞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그 플로우를 그러니까 흠이라고 하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좀 서사라서 저는 뭐 요게 되게 노래도 워낙 좋지만 가사적으로도 이 전체적인 어떤 루미의 성장 서사를 굉장히 완벽하게 좀 담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골든을 부를 때 무대 의상은 목까지 다 채워서 루미가 악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 흔적들, 패턴을 이제 숨긴 상태로 나오고 나중에 What It Sounds Like 부를 때는 이제 그 옷이 그쵸. 벗겨진 상태에서 이 패턴이 일종의 균열로서 세계의 균열로서 루미 자체가 등장하는 맞아. 그런 근사한 어떤 수미상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결국은 받아들이는 Love My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라고 그게 아주 하는. 걸그룹의 아주 가장 최근에 몇 년 사이에 4세대 걸그룹의 가장 큰 테마이기도 하죠. 주체성과 그다음에 나를 사랑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그런 어떤
전사 영웅의 모습. 이게 나다라고 음. 얘기하는. 저는 두 분과 좀 다르게 저의 원픽은 테이크 다운입니다. 트와이스가 불렀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자 보이즈가 그 헌트릭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세계에 등장을 하고 헌트릭스가 이 새끼들 아끼잖아 이러면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뭔가 순위도 밀리고 약간 싸움이 안 되고 한편으로 헌트릭스 멤버 둘은 또 사자보이스 멤버 둘한테 약간 멋있나? 초콜릿 복근인가? 뭐 이러면서 약간 빠져있기도 하고 자기 감정을 견제하면서 미워하면서 하지만 좋아하는 뭐 이런 복잡한 감정들 안에서 이제 사자보이스를 완전히 꺾기 위해서 만드는 노래 얘네들이 새로 만드는 노래가 테이크 다운인 거죠. 그리고 당신들은 모르지만 팬들은 모르지만 사자보이즈는 사실은 악귀야. 그래서 너네한테 막 악취가 나. 너넨 나쁜 애들이야. 이런 거 이제 가사로 또 조이가 막 랩으로 쓰고 이런 식의 이제 노래인 건데요. 근데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노래 자체도 되게 좋지만 한편으로 처음 딱 떠올랐던 생각은 세계를 지키는 사람들은 걸그룹의 소녀들 10대, 20대 청년들이고 청년 여성들이고 이 세계를 망치려고 온 애들은 10대, 20대 청년 남성들인 보이 그룹으로 이제 그려진다 하는 게 첫 번째로 좀 재밌었고 두 번째는 그런 설정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요즘에 보이그룹 관련해서 뭔가 이제 뭐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이 뉴스라든지 이런 데 나오면 모자이크 처리돼서 얼굴이 방송을 못하는 멤버들이 꽤 많아요. 보이그룹 멤버들이 되게 여러 가지 사고들을 치기 때문에 뭐 음주운전부터 시작해서 성범죄까지 너무 많이 치르니까 이게 다 이제 모자이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진짜 보이그룹 팬으로 사는 게 고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우리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복잡한 생각. 근데 한편으로 이 테이크다운이라는 노래가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는 작품 안에서 그냥 그 대상들을 퉁쳐가지고 너네들은 다 악귀야 라고 얘기하고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으로서는 이 악의 세력과 싸울 수 없다는 게 사실 테이크다운 노래의 제일 큰 테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멤버가 조이랑 조이랑 미라는 이 가사를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도 이제 사자보이즈의 진우랑 약간 관계를 맺으면서 악기를 면대면으로 만나본 루미는 이렇게 그냥 악기 다 퉁쳐가지고 너네 괴물이야 해버려도 괜찮아? 라는 갈등 속에서 이 노래 잘 못 부르잖아요. 기도 하고 본인도 하프 자기도 그렇고. 네, 데몬이고. 그래서 세계를 구하는 영웅들의 사연도 되게 여러 가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지만 이 작품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냥 퉁쳐가지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사실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걸 같이 볼 수 있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테이크다운을 둘러싼 에피소드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게다가 그 세 멤버가 헌트릭스 세 멤버가 싸우는 것도 사실 이 노래 때문이잖아요. 가사 어떻게 쓸 건지 이거 퍼포먼스 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좀 재밌었다. 사실 그 트와이스가 등장한 게 좀 저는 굉장히 반가웠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트와이스가 실제로 그 2위 왜 골든 1위 할 때 맞아. 잠깐 2위로 들어가기도 하고 스트래티지로 이렇게 들어갔나? 뭐 복도 이렇게. 같은 데 트와이스 포스터가 붙어있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것도 좀 되게 재밌었고 사실 이 트와이스 테이크다운 노래를 그 지효랑 정연이랑 채영 이렇게 세 명이서 부르는데 이제 제가 뭐 트와이스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제가 약간 걸그룹들을 그냥 걸그룹 뮤직비디오들을 좀 좋아해서 뮤직비디오를 상당히 많이 보고 약간 리액션 비디오도 보고 약간 그런 편인데 저는 이제 정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아팠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그 정연의 서사를 너무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K-팝 걸그룹 중에 되게 뭐 걸그룹뿐만 아니라 사실상 보이그룹 중에서도 그룹들 중에서도 되게 아프고 뭐 정신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신체적으로든 굉장히 이제 과로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픈데 K-팝의 이 사람들은 늘 밝아야 되기 때문에 청량하고 밝고 에너지 넘쳐야 되기 때문에 아픈 걸 보여주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게 사실은 훨씬 더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일종의 노동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뭐 어쨌든 이제 디테일한 상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정연이 결국은 뭐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지만 어쨌든 저는 다시 돌아와서 이 그룹에 같이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그냥 개인적인 어떤 되게 박수 쳐주고 싶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서 그런 것도 되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다. 근데 걸그룹은 끝까지 투게더 해야 되니까요. 모든 그룹들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 아프고 고생하고 이랬던 어떤 사연을 가진 걸그룹 멤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좀 짚어보고 싶긴 한데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K-팝 문화를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면서 동시에 또 K-팝 문화가 아이돌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 좀 비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거든요. 다들 다 너무 워커홀릭이고 맞아요. 이런 건 또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사실 뭐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 워커가 뭐 자본주의 시스템, 엔터 산업이 말하는 시스템 내에서 요구되는 조건들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내러티브 상으로 보면 혼문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린 쉴 틈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정의로움이라든지 그 의무감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두 가지가 사실 겹쳐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쎄요 청소년의 노동착취의 맥락이 이제 들어 있기도 한데 아니 왜 이렇게 지구와 이 세계와 우주를 왜 이런 콘텐츠에서는 늘 이렇게 10대들에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약간 그 생각이 또 뭐 내러티브적인 것으로 좀 들기도 했어요.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사실은 좀 더 약간 조금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서 이 텍스트를 또 살펴보면 사실은 이게 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합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외교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들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적인 어떤 소재와 소재와 그다음 주인공들의 배경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본은 이제 미국적인 자본과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 또 거기서 보는 어떤 애니메이션의 어떤 조형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내러티브 전략 같은 걸 보면 일본 애니메이션 아주 오래된 관습들 지구를 지키는 아톰부터 시작해서 누구야 저기 뭐야 세일러문 까지 해서 뭐 지구와 세계와 김열의 칼날 세일러문까지로 끝나버리면 너무 옛날 거여가지고 뭐 현재까지 뭐 저기 에반게리온부터 모든 그 로봇 하는 애들도 다 어린애들이잖아요. 그리고 변신하는 공주들. 변신하는 공주들이 다 모두 선하게 다 지구를 다 지켜내잖아요. 하는 전통. 또 한편으로는 이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필름 스피드? 라고 하는 게 약간 일본식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게임 서사의 측면과 그다음에 아까 또 한편으로는 얘네들 공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뭐랄까 특별한 계층 퇴마사라고 하는 특별한 계급이 등장해서 자신의 임무를 얼만큼 어떻게 마치 자본주의 계급의 어떤 CEO가 성취해내는 것처럼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겨울왕국 계열의 디즈니 계열의 어떤 공주들의 어떤 자기 성공서사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잘 버무러져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굉장히 생각했거든요. 정말 한미일 협동 작업 문화적으로 자본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애니메이션 역사가 굉장히 아까 잘 하이브리드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너무 잘 섞여 있고 심지어 타이밍까지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저는 이제 K-팝 안에서는 분명히 이제 이 노동 착취라고 하는 과도한 노동, 물론 이제 그에 대한 보상도 굉장히 크게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마도 대부분은 사실 보상이 주어지지 않겠지만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사실상 보상이 주어지긴 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게 대부분은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이잖아요. 어떤 쾌락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술 창작이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예술 창작은 또 이제 이 자발성이라든가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결이 돼서 그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어떤 노동. 근데 이게 단순히 뭐 노동을 많이 시킨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팬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서비스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 좀
뭐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K-팝 걸그룹들을 상당히 팔로우한다고 얘기했지만 항상 양가적인 감정이 이제 드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아마 팬덤 내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걸 만든 그 제작자들도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양가적인. 이것이 상당히 재미있고 너무 즐겁고 이런 식의 하이브리드된 문화, 심지어는 굉장히 퀴어하게도 소비되는 이 K-팝이라고 하는 것이 즐겁지만 모두 다 즐겁지만 거기에는 상당한 어떤 착취들과 부정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혼문을 완성한 것이 정의라고 얘기했지만 그 혼문을 완성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팬덤을 공고히 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지켜야만 차지하고 하고. 순위를 지키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보다시피. 그래서 그 경쟁과 그 팬과의 관계를 굉장히 이제 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정의를 지키는 것. 근데 이제 이것이 상당한 워커홀릭적인 그리고 어떤 노동 착취에 가까운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저는 좀 이루어진다는 것을 뭐 물론 그거를 뭐 날카롭게 비판하는 톤은 아니지만 양가성을 사실 저는 굉장히 넣고 싶었구나. 특히 루미를 통해서 그런 쉬지 못하는 특히 왜냐면 루미가. 이제 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취약함, 그다음에 흠결 이런 것들을 계속 숨겨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K-팝 아이돌에 만약에 내가 취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보인다 하더라도 성장서사로 예쁘게 포장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정연도 얘기했지만 뭐 이럴 때도 이것을 내가 다 보여주면 안 되고 사실 그 아픈 서사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상품화되는 성장 과정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상 너무나 지나친 어떤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결된다는 걸 이 제작진도 사실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K-팝 데몬 헌터스가 저는 K-팝 문화 중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조금 드러났던 부분은 뭐였다고 생각하냐면 아이돌의 24시간을 상품화하는 그 친밀성의 상품화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버블 같은 거에 대화하면서 마치 나와 1대1로 대화하지 않지만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든지 24시간 브이로그 찍으면서 내가 당신의 시간을 다 소유할 수 있고 당신의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환타지를 주는 것들 이게 사실 K-팝 데몬 헌터스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헌트릭스는 퇴마사의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브이로그를 24시간 찍어야 되면 그런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게 어떤 생각이 들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런 친밀함의 어떤 매판을 덜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시간을 더 유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작품 얘기로 또 다시 돌아보자면 이게 캐대언 OST가 사실 엄청나게 인기를 받아서 빌보드 200에 8위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앨범이 그렇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OST가 이렇게까지 앨범 자체로 인기를 끈 거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더라고 예외적으로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요즘에 K-팝이라고 하는 건 세계관 판매가 너무 중요한데 이 OST를 다 들으면 작품 한 편 다 본 것처럼 세계관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세계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상품화되는 거니까 이게 K-팝으로서 사랑받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귀결처럼 보이기도 했고 결국 K-팝 자체가 세계관을 상품화하는 것을 K-팝 데몬 헌터스가 굉장히 잘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계관을 또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계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헌트릭스가 계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귀마와 싸우기 위해서 등장했던 3명의 여성이 무당이었고 그 영매로부터 이제 여러 가수들을 거쳐서 지금 헌트릭스까지 왔다. 이 영매의 서사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회를 지켜온 여성들의 이야기 어떻게 볼 것인가. 아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제 예전에는 아까 저편 뮤직비디오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돌이나 그룹이 등장을 하면 뮤직비디오를 먼저 봐야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어떤 어떤 세계관을 우리한테 선사할 것인지를 봐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 사실 뮤직비디오는 그래봐야 길어봐야 5분이잖아요. 아주 길어봐야 5분이고 예를 들면 난 진짜 처음엔 저걸 속는
아니 저걸 받아들여 준다고 팬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도경수의 팬덤을 도경수의 팬질을 하면서 팬질을 정말 몇 개월 하면서 도경수가 엑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도경수가 그 엑소 내에서 맡은 역할이 있는 거야. 그렇죠. 거기가 세계관 시작 아니에요. 도경수 돌이야? 아니면 힘이라는 거야. 힘. 너무 안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는데 왜? 그래서 힘인 것 같아. 스타일이잖아. 무슨 돌쇠야. 그럼. 나 어쨌든. 약간 무뚝뚝한 돌 이런 느낌이었지. 아니 어쨌든 힘. 그렇게 어쨌든 뮤직비디오에서 세계관을 습득한 다음에 노래로 그걸 이해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K-팝 데몬 헌터스는 완전 어떻게 보면 그 음반 시장의 규칙을 뒤집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화로 먼저 세계관을 다 보여줘. 다 이해를 해.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음반으로 가서 우리가 그거를 획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는 짧았지만 이 영화는 아예 1시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1시간 40분짜리로 훨씬 더 탄탄한 세계관을 세계관으로 두 그룹을 띄울 수 있는 효과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왜 영화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디어의 어떤 선후랄까? 아니면 하이브리드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엔터와 결합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제대로 잘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빌보드 차트 얘기했는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XSFM의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에서 들은 지식에 의하면 사실 빌보드 10을 가지고 음악 시장 전체를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빌보드 100는 미국 내의 경향성만 보여주지 사실 글로벌 할 트렌드를 보려면 스포티파이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계속 거예요. 1등이라면서요. 그래서 지금 스포티파이가 한주는 헌트릭스 골든, 한주는 사자보이스, 소다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K-팝에서 아주 오랫동안 주목하고 1위를 했던 건 BTS였잖아요. 보이그룹으로서. 그리고 또 그걸 치고 올라온 게 지금 블랙핑크가 요번에도 지금 1위를 하고 있다고, 점프가 1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블랙핑크랑 BTS를 넘어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그룹이 바로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스라고 하는 거죠. K-팝 그룹들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에서는 그런 약간 예언을 좀 하던데 아마 올해의 IP 는 K-팝 데몬 헌터스가 될 거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음반 산업과 이 영화가 결합하는 아주 최고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한국에도 버추얼 아이돌들이 나와서 활동하고 인기를 얻고 하잖아요. 인기를 그렇게 크게 얻지. 그래도 가끔 1등도 하고 이런다는 문화 뉴스를 보기도 했는데, 근데 이게 그래서 버추얼 아이돌이 영화화가 되는 것보다 엄청 잘 맞는 영화 한 편이 지금 두 팀 엄청난 버추얼 아이돌 두 팀을 만든 거잖아요. 만든 거죠. 흥미로운 IP 현상이다. 사실 에스파가 버추얼 아이돌을 엄청 세계관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에스파 약간 팬이잖아요. 에스파 팬이라서.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효과적으로 잘 되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이제 계속 갔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되게 흥미롭다고는 계속 생각하고 에스파의 그 세계관이 여전히 조금 좀 유지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무래도 실물 아이돌과 경쟁했을 때 사실 그게 이렇게 썩 잘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지나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인공스러운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이건 아예 애니메이션이니까 반대로 전략을 쓴 거죠. 거꾸로 전략이 이게 훨씬 더 사실 더 받아들이기, 아예 그냥 애니메이션의 세계관이나 그 캐릭터 자체를 즐기는 거라서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 이제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디즈니 캐릭터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 역사가 훨씬 더 전통이 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2D 전통, 3D 애니메이션 전통의 캐릭터를 소비하는 것에 사람들이 훨씬 더 친숙하고 익숙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버전이 이게 단순히 뉴가 아니다. 뉴 버전이 아니라 이게 사실 혼종된 버전, 혼종된 버전이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이제 이 캐대언에 대해서 서사가 굉장히 생략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부족하다라고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이 캐대언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더 낼 수 있는 여지를 얼마든지 열어놓고 세계관은 사실 서사가 아니거든요. 설정이란 말이에요. 세팅이기 때문에 그 세팅을 다 떼서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한 사람 내에서 내가 모해하는 어떤 요소들을 다 떼서 팔 수 있단 말이죠. 내가 그 모해의 뭐 머리라든가 뭐 모해하는 어떤 뭐 심지어 한국 그 무슨 뭐 반찬이라든가 이런 김밥. 것들을 그렇죠. 이 작품에선 김밥, 라면, 뭐 네, 떡볶이. 저는 그 국밥 먹을 국밥, 때 제가 진짜 보고 깜짝 놀랐던 건 그 디테일이었는데 국밥 먹을 때 거기 반찬 중에 브로콜리 데친 게 있어요. 오뎅 볶은 게 있었어요. 오뎅 볶은 거 있어야죠. 브로콜리 데친 건 있어야죠. 브로콜리 데친 게 있었어요. 대박인 그래가지고 오뎅까진 그러려니 해. 하지만 정말 되게 생각해보면 기이한 반찬이잖아요. 그렇지. 이 서양 사람들이 볼 때 특히 더. 그 거기 옆에 초고추장은 없더라고. 근데 그건 아쉽네요. 어쨌든 브로콜리 데친 게 있어가지고 와, 이 디테일. 근데 그런 식의 모해한 요소들을 다 떼서 아이템으로 떼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서사가 너무 쫀쫀하면 사실 그런 것들을 떼서 팔기가 너무 어렵거든. 밈화한다거나.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이 생략되거나 오히려 세계관 설정으로 이렇게 얼렁뚱땅 그리고 그 사이를 또 이제 뮤지컬 어떤 한 요소들이 채워주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쇼고손이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의 어떤 굉장히 좀 뭐 정말 상업적이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 이게 되게 전략이 진짜 다 잘 맞아 떨어졌다. 근데 어쨌든 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심평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설정이라는 거,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든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랬을 때 가장 크게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 여성들의 맞아요, 개보스인 것 맞아요. 같거든요. 맞아요. 다시 영매 얘기로 돌아가 보죠. 그 얘기를 미안해요. 물어봤는데 미안해요. 미안해요. 저도 그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돌아가 봅시다. 네, 돌아가 보면 사실 저는 그 앞에 오프닝에 그 세계관이 딱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짧긴 너무 짧아요. 근데 게임에서도 그 정도밖에 안 해줘요. 이게 사실 진짜 게임에 딱 게임 열면 오프닝에 딱 세계관, 그러니까 시네마틱이라고 해가지고 오프닝에 게임 플레이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설정을 영화처럼 설명해주는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플레이로 넘어가거든요. 이스테블링 샷 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장면을 저는 딱 봤을 때 아 이건 한국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한국 영화가 아니다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건 한국 영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제작비나 제작사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이건 한국에선 나올 수 없는 세계관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매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영매나 무속 이런 것들은 지금 한국에서의 어떤 오컬트 유행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김건희 씨에까지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다 욕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다 점에 미쳐져 있는 네, 이런 신점, 뭐 타로, 뭐 MBTI까지 사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접니다. 그래서 이거에 미친 사람 접니다. 네, 우리의 세계관이죠. 사실 저는 한국인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근데 어쨌든 그런 유행들, 그다음에 한국 영화에서의 오컬트 유행, 뭐 이런 것들까지 문화를 굉장히 잘 가지고 온 건 한국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계보를 이 여성들의 무당과 그다음에 김시스터스, 그다음에 또 누구죠? SX 전에 하여튼 몇 팀이 있는데. 네, 몇 팀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연결한 건 정말 놀랍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되게 프라이드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전 프라이드 문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의 역사가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영어 중학교 때 영어 처음, 지금은 다 초등학교 때 배우시지만 저희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중학교 때 영어 처음 배울 때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be proud of였어요.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근데 자랑스러운 캐릭터긴 한데 조연이요. 어이가 없네. 미안해. 너무 인신공격이다. 나왔잖아. 영문학 하면서 됐나 배웠나 보지. 그랬구나. 나 무너졌어. 너무 전공증이었네. 근데 어쨌든 저는 한국 사람들은 뽐내다 하거나 잘난 척하다라는 건 있지만 겸손해야 되니까. be proud of의 문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래서 자긍심을 가지는 건 의미를 알 수는 있지만
그 비 프라우드 오브의 그 실질적인 감정 상태, 그다음에 그 문화를 저는 사실 되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를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는 이건 되게 미국적인 맞아, 어떤 문화라고 맞아. 생각을 하고 스웩이지 이게. 한편에서는 정말로 그 프라이드를 가져가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은 보면 그거에 되게 프라이드를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무당? 낙인 찍힌 존재예요. 그다음에 김시스터스? 미군 기지촌 문화란 말이에요. 미팔군 네, 문화죠. 미팔군 문화죠. 사실 이 기지촌이라는 게 마치 무대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성판매와 사실 연결되어 엔터 산업이 다 성판매, 그다음에 뒤로 이제 물건을 빼다 파는 문화 이런 것 뭐 부대찌개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썼다면 이것을 프라이드 문화로 가져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건 우리의 어떤 서사 방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확실히 미국 디아스포라나 아니면은 미국식의 어떤 그런 커밍아웃 서사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좀 보태면은 이게 그러니까 안에서 바라보는 거랑 어떻게 보면 약간 한 발 1.5 정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외부적인 시각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크리에이터들의 많은 사람들이 1.5세대나 2세대나 3세대 디아스포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1세대나 1.5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조평이 말했던 것처럼 내부적인 시선을 더 훨씬 많이 갖고 있었을 텐데 그 후예들은 사실은 다르게 생각하고 한국의 다양한 문화나 그다음에 뭐 그게 무당에서부터 케이팝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프라이드로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걸 수도 맞아요. 있는 거죠. 미국식 정체성 정치에 훨씬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운 어떤 거죠. 그게 되게 재미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무당부터 그다음에 무당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무당이 마을 사람들의 어떤 굉장히 이게 무당이 어떻게 보면 치유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치유라고 하는 건 몸과 마음을 다 치유를 하고 사실은 케어, 돌봄도 하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이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을의 모든 대소사를 사실은 우리 뭐 남성 지도자와는 사또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실은 처리를 하는 맞아요. 방식이잖아요. 사또와는 다른 방식. 사또와는 다른 방식. 공식적인 맞아요.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모든 걸 해결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그게 어떤 세레모니나 그다음에 퍼포먼스와 결합이 되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쭉 이제 또 위로와 위문까지 담당하게 되는 여성의 역사.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세계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가시화되어 있지 않지만 여성이 이렇게 돌보고 이 세계를 유지하고 악의 세력이 침투하지 않게 매일매일 관리했다라고 하는 걸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이 뭐 저고리 시스터즈, 김 시스터즈, 뭐 셋돌의 SES, 원더걸스, 소녀시대, 뭐 르세라핌, 그다음에 우리 뭐 블랙핑크까지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아티스트들이 그들이 했던 이 퍼포먼스 그다음에 위로와 위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남성들이 자신의 세계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그리고 종종 그 세계에 꼭 필요해서 착취하고 활용했던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지켜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젠더 전쟁의 방식이긴 한데 그게 아주 표면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식적인 남성 가부장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이 가려져 있는 어떤 여성들의 역사라고 하는 걸 복원해내는 방식으로 우리의 우리 헌트릭스를 사용한 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성들의 퍼포먼스, 여성들의 돌봄 노동, 그 돌봄과 위안을 주는 정성의 매트릭스가 혼문인 거네요. 네. 사실 거기에 굉장히 한국 사람이라면 되게 비극적인 근현대사를
투영 안 할 수가 없어요. 피해자성이라든가 맞아요. 이게 투영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프라이드로 쓰인다는 게 좀 좀 다른 관점인 정말 거네. 다른 관점이다. 근데 한편으로는 전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어쨌든 그런 역사적 계보가 있지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걸그룹이 가진 다른 감수성이 전 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른 감수성과 이걸 이렇게 엮는 엮는 것이 것 자체가 상당히 흥미롭다. 근데 그 다른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이 그럼 달라졌는가라고 하면 저는 그게 또 두 번째 세계관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계보 쓰기가 하나의 세계관이라면 다른 세계관은 내가 제일 잘 나가와 러브 유어셀프의 세계관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 케이팝의 그렇죠.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면서 가장 강력한 상품성이기도 하고 이걸 헌트릭스가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 골든 노래와 되게 저도 듣자마자 사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브의 IM과 왜냐면 그것도 비행기에서 맞아. 떨어지잖아요. 뮤직비디오 보면. 그래서 응. 너무 그 장면 연출하고 비슷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연일 수도 또 있겠지만. 고음 올라가는 것도 되게 네, 비슷해요. 맞아요. 아이브 그래서 노래랑. 아이브의 IM과 되게 비슷한데 그 IM이야말로 IM이잖아요. 오죽하면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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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는. 누구 다 나. 그래서 참 그 세계관이 분명히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제 생각은 진짜 뭐랄까 진짜 여성주의의 수혜라고 생각해요. 진짜 한마디로 아주 오랫동안 여성주의가 이루어낸 문화적인 성취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근데 그랬을 때 어쨌든 내가 제일 잘 나가 러브 유어셀프를 얘기하면 사실 케이팝 문화가 기대고 있는 그 소수사성이라고 하는 건 놓칠 수 없을 것 같고 이게 어쨌든 세계 글로벌하게 케이팝 문화가 상품화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발판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 자체도 커밍아웃 스토리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루미의 나의 그 패턴을 드러내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러니까 성소수자의 커밍아웃 스토리로 제일 많이 읽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 기사도 조평이 공유해주고 그랬었는데 루미는 트랜스젠더고 진우는 게이다. 그래서 이서 헤테로 로맨스가 아니라 이 둘 사이에 피어나는 것은 자기 상황에 대한 동료의 그러니까 뭐랄까 연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케이팝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모두 다 한국에서는 쉬쉬하지만 공공연히 퀴어한 문화잖아요. 그렇죠. 2차 문학들도 다 그렇게 그쵸. 퀴어하게 팬픽들이 막 나오고 2차도 그렇고 엄청 사실상 나오고. 젠더 표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 물론 굉장히 남성성을 과장해서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젠더리스한 거나 아니면 굉장히 페미닌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 아이돌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 여자들끼리의 어떤 연대, 우정 이런 서사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표현에 있어서 되게 퀴어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항상 뭐 러브 유어셀프라든가 IM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되게 퀴어 서사랑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그렇게 글로벌하게 퀴어한 팬덤이 되게 많냐. 왜 그렇게 되게 인종적으로 소수자인 혹은 유색 인종 팬들이 왜 그렇게 많냐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게 이제 아시아권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케이팝이 가지고 있는 분명히 저는 그 소수자성의 그러니까 본인 창작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다 이용하죠. 모르지 그러니까 않죠. 파워 있는 애들은 그냥 상품화할 생각만 있는 그죠. 거. 근데 퍼포머들은 또 좀 다른 것 같고. 퍼포머들이라든가 뭐 소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팬덤은 좀 되게 굉장히 사실상 수용자들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나에 대해서 성찰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소수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주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저는 잘 맞아 떨어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케이팝 안에서 그것을 항상 이용만 하지 대놓고 케이팝이야말로 절대 언급 안 커밍아웃 하지 않죠. 절대. 절대로. 계속 클로즈로 되어 있는 어떤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이 앞에 아까 우리가 되게 즐겁지만 이 노동 착취하고 한 이 부정적인 요소가 여전히 있는 이것을 이 모순을 정말 케이팝이 고스란히 되게 안고 있고 이 영화도 저는 뭐 당연히 퀴어하게도 읽을 수 있고 뭐 디아스포라로도 읽을 수 있고 뭐 어떤 식의 어떤 소수자성이 그러니까 뭐 들어가 아니면 이제 혼혈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정체성들 뭐 일로 분명히
여러 가지로 투사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퀴어가 퀴어 정체성이 나온다고 해서 퀴어한 게 아니라 이제 퀴어들의 그런 소수자성의 어떤 정체성 탐구 서사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퀴어한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애니메이션 성애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헤테로하다. 약간 상상도 우리는 한국에서 잘 상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걸그룹과 보이그룹이 등장했는데 걸그룹 멤버들이 막 보이그룹을 보는데 하트가 날아가고 이거 나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죠. 정말? 왜냐하면 아니 이게 또 제가 또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보이그룹도 그렇고 걸그룹도 그렇고 사실 그걸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사실은 같이 뭐 팬사인회를 한다든지 서로 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뭐랄까 언급한다든지 그런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맨날 이제 손평이 이제 근데 강연에서 이야기하는 한국 사회, 한국 영화의 섹스리스 K-시네마 섹스리스 K-시네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 그거 상당히 그러니까 뭐 그게 퀴어든 뭐 헤테로든 뭐 주류든 비주류든 상관없이 어떤 성애적인 것에 대한 일종의 회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모태솔로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지만 진짜로 뭔가 성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애적인 것에 대한 어떤 회피가 금기시. 금욕성 같은 거 아니면 모르겠어요. 성애가 펼쳐지는 자리가에 반드시 폭력이 있을 거라는 공포라든지 다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기거나 하고 있지만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회피하는 것들이 그게 있는 이제 것 같아요. K-팝 문화도 사실상 그런 굉장히 성애적인데 성애적인 것을 드러내면 안 되는. 그래서 2차 창작으로 알페스 같은 것들을 만들면 어느 쪽에서 이것도 범죄라는 헛소리를 막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오히려 그것도 그래서 굉장히 한국 영화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헤테로성을 성애적인 걸 저렇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저는 그 장면 연출이 너무 좋았는데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몰핑이잖아요. 그래서 이 변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의 연출이 그 소다팝의 그 근육질 남자애가 이렇게 오면 그 조이가 눈이 옥수수 모양으로 되고 그다음에 그 근육질 남자의 단추가 날아와서 버터가 되고 이게 몰핑에 정말 애니메이션 너무 연출을 잘한 거예요. 그리고 악마라서 그래요. 그쵸, 악마 기본적으로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그런 게 많이 나오는 변신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건데 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이가 이렇게 모자를 갖고 있으면 조이 눈에서 버터가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팝콘이 돼가지고 모자가 받으면 미라가 이걸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서 그 루미가 한약 이거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근데 이 구도 이렇게 패닝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구도 연출이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런 상상. 그냥 나는 싫다고 나는 싫다고. 난 좋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장면 구성은 훌륭했던 것 같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왜 이 성애적인 걸 싫어할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질문하고 싶어요. 손평한테 왜 성애적인 걸 그렇게 그 장면이 왜 그렇게 싫을까? 왜 저는 되게 한국 관객들 아니면 이제 사실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왜 한국 관객들은 그런 거를 별로 즐기지 않을까? 왜 썸만 좋아할까? 내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다 가지면 안 되고 공평하게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아. 왜 그 장면이 나는 별로였는가? 성애를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늘 강조하지만 뭐 헤테로 성애건 무슨 성애건 연애나 로맨틱한 관계나 남의 말 더듬어 성애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싫어해도 돼요. 아니 싫어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 왜 그 장면이 별로였는가. 싫어해도 되는데 생각해보는 것으로. 그렇죠. 네, 우리 뭐 너무 많은 얘기를 또 안 하고 있고. 아니요, 그래도 하는데요. 하려고 했던 이야기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되긴 했는데 우리가 못한 건 뭐냐면 그거지. 우리가 얘기하고 싶었었던 그 호작도의 까치와 호랑이 같은 귀여운 설정. 왜냐면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 호랑이 보는데 너무 우리 호두 같은 거예요. 저런다. 다 자기네 집 고양이래. 아니야, 우리 호두랑 너무 똑같아. 닮았습니다. 닮았죠. 닮았고 호두 사진 하나 올려줘요. 그래서 약간 종종 호두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화하고 싶은 그 표정이 있거든요. 이게 하고 쳐다보는 걔가 딱 그런 표정으로 너무 귀여워. 화분을 세우려고 계속 하는
귀여웠다. 귀엽다. 하여튼 그런 디테일들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못한 얘기 중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그 혼문이 왜 글로벌하게 펼쳐지지 않고 이렇게 한반도 내지는 남한에 한정되어 있는가, 이거는 두 평론가의 해석을 전 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전 애니메이션 보면서 그걸 캐치하지 못했는데 두 분이 되게 그 부분에 중요하게 대화를 나누셔서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이 헌트릭스래. 이 데몬 캐데온을 처음에 봤을 때 느낀 건 뭐냐면 참 내러티브가 참 뭐랄까 평이하고 그다음에 꼼꼼하지 못하다라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디테일은 진짜 엄청나게 강하다. 세상에 이렇게 한 장면을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캐데온의 팬들이 거의 뭐 캡처를 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은 엄청 강하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서사가 느슨한 만큼 사실은 확장 가능성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극장판으로 또 시리즈로 쭉 만들어도 되고, 그럼 뭐 프리퀄부터 그다음에 스핀오프까지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다. 까치 이야기까지. 루미 이야기, 그러니까 호작들, 호랑이와 진짜 그 까치 이야기부터 그다음에 이 데몬의 세계에서 왜 귀 많은 왜 저렇게 불덩어리만 남았는지, 그다음에 그 모든 그 저승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 영화에서 잠깐 나왔지만 진우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사자보이스 멤버 많잖아요. 멤버 하나하나에게 사실 다 할 수 있거든요. 나 잠깐만 어서 본 짤 보면 얘기하자면 누가 그런 거 올렸다는데 우리 오빠들 기일을 몰라가지고 제사를 지낼 수 없다면서. 우리 사자보이스들? 사자보이스 기일을 알고 싶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이 디테일들이 정말 뭐 여러분 아까 조평도 얘기했지만 정말 설렁탕 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호작도의 디테일, 그다음에 한국 뭐 남산 공연장, 그다음에 뭐 한약의 성북동 모습. 성곽길. 맞아. 성곽길. 나 그거 걸어본 데라서 너무 그러니까요. 신기하더라고. 그런 거부터 그다음에 뭐 무당의 춤,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굿즈들의 뭐 문양들 이런 것까지 해서 디테일이 진짜 모두 다 강하고, 이거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다 이야기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확장 가능성. 그다음에 다양한 우리 지금 뭐 키어와 성애와 그다음에 케이팝 엔터테인먼트부터 그다음에 그 어떤 가려진 여성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한국 역사까지 해서 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게 진짜 놀라운. 그러니까 뜯어먹을 게 너무너무 많은 정말 그런 텍스트다. 이 텍스트의 장점이라고 하는 건 그거구나. 그다음에 2차, 3차 창작이 가능한 방식으로 또 SNS에 결합하는 방식. 이게 진짜 놀랍다. 이게 그래서 그 K-팝 데몬 헌터스를 넷플릭스의 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정말 이거를 IP라고 불러야 되는구나. IP라고 부르지만 이게 지적재산권의 정말 가장 뭐랄까 잘 설명할 수 있는 콘텐츠구나라는 생각 진짜 많이 정점에 했을 있는 것 같아요. 콘텐츠인 것 같다. 네.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확장 가능성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왜 혼문은 나만에만 있냐고. 그래서 내 질문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아니 그래서 사실은 사실은 의문을 품고 있었어. 이게 너무 가능한 게, 그러면 이제 북한 북한 애들은 나중에 진짜 시리즈로 나오면 북한 사람들은 이 정말 헌트릭스 사자보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혼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북한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 것인가. 혼문 노스코리아, 혼문 파리, 혼문 도쿄 이렇게 아니, 만들어지는 그리고 사실 충분히. 아니 K-팝 스타들의 가장 큰 뭐랄까 활약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 투어하는 건데, 이거 지금 전 세계 투어 안 나왔어요. 이거 아직 지금? 그런데 남한만 지금 골든 혼문 만들었네. 그러니까요. 그 데몬들은 남한에만 있는 것인가? 과연 얘네들이 남미에 갔을 때, 파리에 갔을 때 과연 어떻게 이거를 이야기 펼쳐낼 것인가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면 진짜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이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어마어마하다. 네, 그 38선을 그려준 건 진짜 좀 재미있긴 한 것 엄청 같아요. 디테일인 거죠. 휴전선 아니고 38선이에요? 그려져 있는 게? 정확하게는 휴전선인지 네. 38선. 네. 근데 그 부분이 이렇게 흐릿해, 혼문이 흐릿하고 느슨해. 왜냐면 거기
사람이 없잖아요. 혼이 없으니까. DMZ가 없잖아. 어. DMZ잖아요. DMZ. 어. 이게 DMZ 구간에는 사람이 많이 흐릿하고. 없으니까 이렇게 넓게 돼 있어요. 등고선처럼 돼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간격이 넓다고 해야 되나? 혼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이 뭐랄까 테마사들이 지켜야 하는 스피릿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 스피릿에 사실은 우리 헌트릭스의 노래가 미치지 못하잖아요. 북한은. 그러니까 지켜주기가 참 어렵긴 하죠. 그래서 흐릿하긴 해요. 그래서 뭐 몰래 듣는 사람이 있나 보지. 근데 저는 이제 좀 이런 식의 어떤 적확한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을 상당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 세계 관객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국 관객들, 한국 시청자들을 상당히 만족시킨다라는 느낌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올드가드 2를 제가 봤는데 올드가드 2에 여전히 한국에 대한 어떤 요즘에 이제 이런 블록버스터, 미국 블록버스터에서 되게 블랙팬더도 그렇고 되게 한국 장소가 종종 이국적인 상태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올드가드에 서울 비슷한 도시에 얘네들이 이렇게 도착했는데 갑자기 어디 굉장히 신비로운 시골 같은 데로 빠져들어가? 네, 바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전히 진짜 뭐라 해야 될까 너무 확 마음이 식었어. 네, 짜게 그 식었어. 영화 자체가 그렇게 재밌지 않지만 어쨌든 그냥 저는 샬리스 테론을 좋아해서 굉장히 넓은 아량으로 봐주고 있었는데 짜게 식었어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이국적 그치. 소비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잘하는 만큼 한국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한국의 어떤 인종주의라든가 사실 한국의 이국적인 어떤 그런 그 소비들, 그다음 심지어는 혐오에 가까운 소비들을 상당히 저는 반추하게 만드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점점 더해지겠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디테일 문화 혹은 디테일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사실 되게 양극화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로우 퀄리티라고 하는 디테일들과 왜냐면 얘네는 쉽게 밈이 될 수 있고 쉽게 찢어질 수 있게 파편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세계관 설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어떤 설정 혹은 어떤 아이맥스 같은 큰 대형 그런 블록버스터 스크린 이런 식으로 되게 양극화가 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게 더 중요해질 텐데 이게 이제 그냥 상업적이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한국의 K-팝 문화부터 해서 한국의 어떤 글로벌 컨텐츠들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디테일들을 살피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었어요. 이 작품 자체가 그런 디테일을 되게 그러니까 인종의 관점에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기도 해요. 소유자 맞아요. 문화이기도 하고 다양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죠. 매기강 공동 연출을 한 사람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눈 표현 같은 거. 그러니까 그냥 보통 아시아계를 미국의 애니메이션이 그리는 방식으로 자꾸 찢어진 눈 이런 방식이 아니라 무표정한 아시아인들은 표정이 없으니까. 잘 포착하기 어려운 어떤 식의 얼굴, 그러니까 눈부터 시작해서 영어를 말하는 입모양도 그냥 미국 뭐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해 네이티브라고 할까 아니면 그런 입모양이 아니라 한국인이 영어를 말할 때 움직이는 입모양을 포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디테일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 PD가 또 K-팝 잘 알아가지고 그런 얘기도 해줬었는데, 그러니까 해외 팬이 들으면 한국의 보이그룹이 영어로 노래하는 것을 감각할 수 있도록 사자보이즈도 노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너무 재밌는 거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알아볼 수 없지만 또 해외 팬들이 포착할 수 있는 그렇죠. 디테일이 있고 맞아요. 한국인이 포착할 수 있는 디테일이 있고 그래서 정말로 세심한 기획이 들어간 작품인 건 맞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서사가 비어있고 세계관으로 퉁치려고 하는 상품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퉁쳐지지 않는 부분을 디테일이 다 잡고 있다는 건 이 작품의 좀 훌륭한 점. 아마 가장 뭐랄까 먼저 평가받고 싶고 가장 무서웠던 관객은 한국의 K-팝 관객들이었을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디테일들을 문화적인 디테일을 알고 그 다음에 K-팝 문화를 엄청나게 많이 아는 가장 두려운 관객이었을 거예요. 머글과 K-팝 팬을 모두 만족시키는. 아울렀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게 남녀노소 진짜 상관없이 인종과 나라가 관계없이 누구나 다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진짜 놀라운 텍스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좀 해볼까요? 네. 혹시 뭐 하고 싶은 이야기 하실 만큼 다 하셨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K-팝 데몬 헌터스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팟캐스트 38페이지는요. 팟빵, 아이튠즈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프로젝트 38을 검색하시면 녹음실에서 저희가 웃고 떠드는 모습, 무슨 옷을 오늘은 입었는가 관심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 좀 보실 수 있고요. 각각 편한 플랫폼에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손조심에게 힘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팟빵에서 에피소드 후원이나 정기 후원 하실 수 있고요. 또 38페이지에 광고를 하고 싶거나 협업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o.project38@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흘려보낸 페이지 속 어딘가에 머물러 함께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 38페이지. 지금까지 조 심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